10월 26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어제 공수처가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피의자 신문이 있었고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판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1대1 가상 대결을 전제로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 질문은 하나다. 홍준표 후보가 주장했던 방식과 유사하다는 분석, 윤석열 후보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모저모를 뜯어보고 비틀어보고 씹어보는 4인 사색 정치토론, 김용남 전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개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팟빵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지병이 최근 악화되면서 89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네요. 네, 노 전 대통령이 오후 1시 40분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건강이 나빠져서 오랜 투병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희귀병인 소뇌 위축증과 천식까지 더해져서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로는 공식 석상에서 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왔는데요. 지난 4월에 딸 노소영 씨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그 노 전 대통령의 상태를 알리기도 했는데요. 침대에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으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소통이 잘 안 되면 얼굴이 무너지며 울상이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2009년에 어머니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어머니를 뵈러 가다가 노 전 대통령, 노태우 씨, 전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씨가 이렇게 휠체어에 약간 그때도 치매 증상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오래 나왔었죠. 예. 그게 벌써 11년 전이에요. 12년 전. 예. 사실 이제 우리가 현대사를 위해서 노태우 씨한테 들어야 할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다가 끝내 이제 유명을 좀 달리하게도 좀 뭐 이렇게 우리 현대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증언을 놓친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노재환 씨,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그 광주에도 찾아가서 네. 조용히 참배를 하기도 하고 망월동에 가서 네. 그랬는데, 또 광주에서는 사실관계를, 그 자서전에 있던 사실관계를 네. 바로잡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참배하는 것, 이걸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광주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뭐 광주에 국한되지 않고 80년대를 겪었던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와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하면서 신군부 핵심으로 오른 고인은 전두환 2인자로 불려왔는데요. 이후에 87년 전두환 정권에 반발한 시민들의 요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 복권 등이 담긴 6.29 선언을 발표를 했고요. 그해 직선제로 치러진 대선에서 보통 사람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3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임기 중에는 북방 외교 정책을 내세워서 수교를 맺은 점, 그 대표적인 공헌 중 하나로 꼽혀왔고요. 퇴임 이후에는 그 여러 과거에 대한 그 잘못, 그리고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17년형, 추징금 2,6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아들 노재환 씨가 광주를 찾아서 용서를 대신 빌었는데, 5월 단체나 광주 시민사회, 그리고 그 외 시민사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국립묘지 안장 건은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법률상으로 박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전두환 씨도 앞으로 그 문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안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노태우 씨를 평가할 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란군의 수괴 중에 한 명으로 그렇죠.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그 광주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책임자로서의 이 잘못에 대한 평가, 그거와 동시에 이제 대통령에 선출된 이후에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었으니까요.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 펼쳤던 특히 이제 외교 행보 중심으로 한 국방외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 외교라고 하면 이제 요즘 이제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냉전 질서가 무너지는 틈새에서 네네. 소련이나 중국 같은 이 과거 공산권 국가들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수교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뭐 유엔 동시 가입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서 이후에 그 민주정부들이 외교의 폭을 넓히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징검다리를 놨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면 복권된 사람은 그럼 어떠냐? 사면 복권이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사면 네. 복권이 됐어요. 국가보안처는 2019년에 사면 복권자에 대해서도 안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보훈처의 2019년 해석, 최신 해석까지를 놓고 봤을 때 법령상 법령과 해석에 따를 때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한데요. 다만 이게 국가장으로 결정을 하면 이에 따라서 안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례로 안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뭐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국민의힘 네. 대선 주자들이 오늘 11.6이잖아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를 했는데 또 윤석열 후보는 따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 조문을 갈 것이냐, 조문 가서 전두환과 네. 노태우는 어떻게 다르냐? 네. 라고 하는 질문에 네.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답변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마 조문을 갈지 안 갈지도 내부에서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노태우 씨에 대해서 공과를 나눠서 설명을 드린 것은 어쨌든 노태우 씨는 전두환 씨와는 다르게 공식적인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이 참여를 통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직선제 대통령이었으니까 육공화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과 평가는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네, 쿠데타를 사람을 죽이고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사람은 아니다.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자, 이런 점이 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회동했어요.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나 50여 분간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대화들이 오갔나요? 네,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 만의 만남인데요. 양측은 기후변화 위기, 경제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주고받았고요. 또 선거 전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라고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수사 개입이다, 선거 개입이다라고 이번 만남을 비판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이날 대장동 관련해서는 양측이 더더욱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강조했고요.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을 잘했다고 평가했고 대선 전국에서 좀 정책 경쟁을 해줄 것을 강조했고요.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문정부 일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그 2017년에 치열하게 대선 경선이 붙었었잖아요. 당시 얘기를 나누면서 이 후보가 따로 변면하려고 마음에 담아둔 얘기가 있었다. 지난 대선 때 모질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했고요. 이에 문 대통령 역시 1위 후보가 되니 그 심정 아시겠죠? 라며 화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밌었어요. 네. 그 심정 아시겠죠? 알겠니? 뭐 이런 생각일 건데. 이제 5년 지나니까 알겠지. 네. 그게 뭐 자기가 당하기 전까지 잘 모르니까요. 네, 네. 오늘 그리고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이 그 차담이 끝나고 나서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좀 중요한 게 이제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리고 야당의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과 면담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아마도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선거 개입이다라고 주장할 거를 대비해서 그런 정도 준비를 좀 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희룡 후보는 제2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다.
네. 그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네. 제시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DJ 이후로 네. 대통령이 네. 여당 후보를 만나는 것은 매번 반복돼 왔고 전례가 다 일종의 있죠. 관례죠. 네.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후보도 만났죠. 청와대에 가서. 그래서 며칠 만에 만나느냐 오히려 조금 이전의 대선 후보들이 청와대에 갔던 것보다는 보통 일주일 정도. 길었어요. 네. 시간이 길었습니다. 3일, 4일 만에 만나기도 하고 일주일 안에 만나기도 했는데 이낙연 전 후보를 먼저 만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오늘 제가 이제 주목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네. 오늘 함께 찍은 사진을 가보로 간직하겠다라는 네. 말을 했거든요. 이제 그만큼 소위 말하는 민주당 내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이제 강성 지지층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다.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도 뭐 40% 전후의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 고민이 있을 텐데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에 40% 전후에서 강고한 상태인데 반면에 정권 교체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찬성하는 여론이 50% 가 과반을 넘죠. 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중간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할 것인가 여권 후보로서 네. 그 부분이 앞으로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어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브리핑에서도 우리가 어제 다뤘던 그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서 이 후보를 조만간 고발하겠다. 원희룡 후보는 어제 이미 고발했고요. 했죠. 네. 예. 그 녹취록 속에 그 유한기 전 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시장님 명 받아서 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요. 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후보가 몰랐을 리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예고했고요. 여기에 국정감사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후보가 왜 사표 냈는지 몰랐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로도 문제를 삼을 예정입니다. 한편 이 후보는 어제도 황 사장 사임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한 번 더 강조한 바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 황 전 사장은 언론을 통해서 꼬리 자르기 수법을 쓰고 있다. 이 후보가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보냄 고발장 보낸 걸 몰랐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정진성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워낙에 그 당시에 본인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후가호위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 네. 지금 주장을 이제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국민의힘 경선 조사안이 이거 오늘 확정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네. 확정이 됐습니다. 사지선다형 경쟁력 평가. 좀 처음 도입되는 질문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최종 결과의 50%나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묻는지를 두고 이제 후보 간의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요. 윤석열 후보 측은 양자 가상 대결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한다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라고 묻고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런 식으로 네 후보 이름을 각각 따로 해서 4번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주장을 했고요. 홍 후보 측은 이건 전례가 없다. 그러니 가장 경쟁력 후보는 누구냐라고 묻고 한 번에 사지선다 방식으로 묻자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에 당 선관위는 질문은 윤 후보 주장대로 이재명 원희룡, 이재명 유승민,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후보가 대결한다면 어느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가? 라며 양자 대결을 전제로 해서 묻고 대신 답변은 홍 후보 주장대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식으로 사지선다 보기를 주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예, 말씀하시죠. 사실은 뭐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의 그 손을 들어준 셈이 됐는데 네. 원래 이제 예정돼 있던 수순이긴 합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경쟁력 중심으로 물어보는 게 전례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조금 더 홍준표 후보 쪽의 주장에 좀 가깝게 사지선다에 가깝게 결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앞에 질문이 길어지면 네. 중간에 끊는다. 중도층은 더더욱. 네. 적극적으로 이제 응답을 하지 않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거는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그 자체로 역선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실제로 적극적으로 역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기다려서 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 쪽에서 봤을 땐 이거는 일테면 연성 지지층이나 혹은 이제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홍준표 캠프 조경태 선대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 언제쯤 나오려나 싶은데요. 오늘 밤 나오기는 나올 텐데, 자, 뭐 예상 가능하십니까? 일단 변호사님께서 예상을 해주셨으면 송 검사 측이 어쨌든 소환 과정이나 강제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어서 법원이 이 절차적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핵심으로 꼽히고요. 공수처는 계속해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민변이 아니라 변호사협회 변협에서도 이제 입장을 내놓은 게 대한변협에서는 기존에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는데 기각이 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어떤 절차적인 문제성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대한변협이 이런 일에까지 그 입장을 내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대한변협에 그 구성하고 계신 분들이 저도 대한변협 회원인데 저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내셨어요. 네. 뭐 침묵해야 될 때와 이야기해야 될 때를 잘 구분하고 계신지 스스로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변협 회원 신장식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김윤호 변호사님 판사 출신이시죠? 모시고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흔히 얘기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었는데요. 오늘 늦은 밤까지는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거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판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님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윤우입니다. 예, 약정 김윤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우선 이 사건의 핵심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고발사주 사건. 고발사주 사건은 네. 그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인지 수사를 하고 싶은데 네. 인지 수사를 못 하니까 고발장을 외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네. 예, 특정 그 검찰 출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그 고발장을 써서 주고 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네. 보호 대상자죠. 네네.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주고 고발장을 접수시키려고 했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다시 정점식 의원에게 고발장이 전달되고 당을 통해서 다른 당 소속 변호사에게 전달이 된 고발장이 실제로 검찰에 고발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네. 여기서 인지수사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 정보를 뭐 고발이나 이런 거 없이 고발이나 신고 없이 직접 그냥 알아서 수사하는 걸 인지수사라고 하는데, 만약 그때 인지수사를 했으면 검찰이 여당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정치적 평가를 받을 것 같으니까 쓰리쿠션이라고 하죠. 이게 돌려치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으로 돌려치기를 한 사건인데, 자, 일단 손준성 검사 측에서는 소환 조사도 없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전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소환 조사도 없이 사전구속영장 청구한 부분, 이례적인 일입니까? 뭐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해도 계속 안 나오고 튀는 경우에, 네네. 뭐 영장을 치는 경우는 실제 수사에서 없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없는 일도 아니고 사실 뭐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하고 워낙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체포영장 판단과 구속영장 판단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불만은 사실 수사 개시 이후에 불만이 없던 날은 없었거든요. 예, 항상 불만이 있을 있었어요.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냥 그 불만이 오늘 좀 더 강도 높게 나온 수준이지 불만이 뭐 없었던 날은 없으니까요. 수사 개시된 이후에. 네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체포영장의 요건과 구속영장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체포영장은 그 소환에 불응하고 계속 불응할 우려가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체포영장 발부 요건인데 네. 이 법원에서는 그래도 언젠가는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지 않겠냐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제 기각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요. 네네. 구속영장은 일단은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인정되면 구속사유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네네. 도망할 염려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해석상 주거나 직장이 확실하다는 것만으로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핵심은 네. 이 피고인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는 태도를 볼 때 네. 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소재가 불명해질 그럴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다뤄지는 거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 염려랑 관련해서 현재 드러난 사정을 보면 네. 공범으로 거론이 되는 한모 검사나 권모 검사 이런 분들의 네. 언론이나 국감에서의 진술을 봤을 때 네. 그들만 아는 내용이 고발장에 적혀 있는데 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고발장에 적혀지게 되었느냐. 네. 그래서 카톡방에서 나눈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 방법인데 네. 카톡방 대화 내용이 삭제됐거나 비밀번호 잠금됐거나 해서 훼손됐거나 변경됐거나 해서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 서로 그렇죠. 예. 서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 사실 그건 증거인멸 염려를 또 부정할 수만은 없는 사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도주의 우려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는 조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예. 아니 근데 손준성 검사님은 내가 현재 검사 신분이니까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네. 예, 그 형사소송법 해석이나 이론에 의하면 네. 주거나 직장이 확실해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제가 그냥 해석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석은 그렇게 주거나 직장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염려가 아주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정도고요. 근데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 소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겠느냐. 범죄 혐의가 일정하게 소명이 돼야 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즉 그 진술이 지금 김웅, 손준성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술 그 외에 그렇다면 다른 같이 일했던 동료 검사나 수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느냐. 그다음에 물증이 있느냐. 이러한 진술과 물증을 통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느냐 일정하게. 요 부분이 그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많이 예측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공익제보자가 상당한 부분을 그 증거를 제공을 했고 그 이후에 조성은 씨 여러 차례 했었죠. 네네. 여러 차례 했고 다른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 조사를 해 왔었기 때문에요. 네네.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됐고 네. 남은 거는 손준성 검사부터 김웅 의원 등등 해서 이제 본격적인 핵심 인물로 나아가기 전 단계 조사는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 언론 보도가 없어서 좀 생소하거나 워낙 대장동 보도만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수사가 되고 있었나라는 생소한 느낌은 드시겠지만 지금 진행되었던 보도들만 보더라도 손준성 검사가 출석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이미 끝난 상황이어서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소명이 됐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손준성 전 정책관 측이 공수처 수사팀이 보낸 문자를 공개하면서 겁박 문자다. 여기 보니까 예정된 출석에 불응할 경우 불가피하게 강제 수사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서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보고 겁박 문자다. 정치적인 수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검찰 출신 아닌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피의자들에게 저 정도 문자는 너무 익숙하게 많이 가는 걸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익숙해서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우리 국민들과 변호사들의 인권 감수성을 그동안 얼마나 무디게 해왔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경선과 관련해서 예예. 네네. 그 경선 일정에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그나마 영향이 적을 수사를 마치겠다는 게 공수처 입장인데 네. 오히려 피의자 입장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받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경선 결과 영향을 받고 싶다. 11월 4일 뭐 2일이나 4일 날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손 검사가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일단 공수처는 여러 차례 대외적으로 국회나 네. 언론을 상대로 11월 5일이 데드라인이고 네. 이번 달 말까지 수사 마치겠다고 했거든요. 네네. 일단 그 11월 5일을 데드라인으로 봤을 때 네. 11월 2일, 4일에 나가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공수처 입장으로 보이고요. 네. 경선 이후에는 더더욱 정치 수사 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렇게 물증이 있는 시간을 질질 끌다가 정치 수사가 돼서 수사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고려를 공수처가 하는 것으로 보이고 네.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준성 검사가 출석하면 그 다음 단계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의 자료 수집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있다. 그래서 예. 지금 손준성 검사가 출석 안 하면 그때까지 말하자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네. 계속 손 놓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네. 네. 때문에 굳이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 빨리 수사를 하자. 이런 입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굳이 무슨 경선 일정을 고려해서 그렇다는데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게 공수처인지 피해자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누가 더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지. 네. 그 결과적으로 그 손준성 본인이 그런 일을 조직적으로 했느냐, 검찰의 다른 검사들과 수사관들과 조직적으로 했느냐, 그리고 그 조직적으로 만약 했다면 그것이 손준성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네. 조성은 씨의 그 녹취록이나 제공한 녹취록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하면 검찰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대검에 공공수사부에다가 넣으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검찰 전체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그 고발 사주를 그 기획하고 실행했느냐가 관건일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윗분이 싫어하는 일을 시키지도 않는데 하는 사람은 네. 사실 대검에 근무하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네. 네,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근무를 안 시키고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은 대검에 근무하기 어렵습니까? 아니 싫어하는 일을.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 만들어서 해가지고 사고를 치는 사람을 대검에 근무를 시키지 않죠. 네. 네. 그리고 다른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접수 담당 네. 알아서 조사를 해줄 사람들 네. 사람들 통장이 싫어할 일을 안 시키는데 할 사람도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시킨다고 해서 그 수사정보관이 수사정보기획관이 시킨다고 해서 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 그 조직과 외부의 검찰 출신 국회의원 후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네.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네. 모든 정황이나 그 지금 관련자들의 지위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게 반반의 확률이겠습니다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영장. 제가 이제 그 담당 부장님이 좀 네. 윤수원 같은 반이셨는데 굉장히 네. 구속 사유를 정교하게 보시고 네네. 굉장히 그 꼼꼼하게 검토하시는 분이신데 네. 제 생각에는 뭐 발부 쪽으로 줍니다. 그 공수처가 네. 또 첫 영장 청구입니다. 네, 첫 영장 청구인데다가 네. 그렇게 허술하게 일하는 분들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담당하신 분이나 지금 취임하고 처음에 담당하셨던 최 부장님이나 지금 여 차장님이 저도 같이 근무하거나 같이 소송 수행을 해보신 인연이 있는 분들인데 굉장히 좀 꼼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체포영장 기각이 됐으니까 기분 나빠서 청구한다. 뭐 이런 수준의 분들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수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과 유력 대선 후보를 상대하는데
감정적으로 또는 뭐 부족한데 일단 청구해보자 이런 분들은 절대 아닌 성격이기 때문에 네. 또 담당 영장부장님의 그 평소 기록을 보시는 태도를 봤을 때는 네. 저는 발부 쪽에 한 표를 네. 던지고 싶습니다. 발부 쪽에 한 표. 김윤우 변호사님 곧 김 변호사님의 촉이 맞는지 법리가 맞는지 검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윤우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여론조사 문항을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의 의견과 홍준표 후보 측의 의견을 적절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스스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준표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경태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네. 먼저 오늘 결과를 보니까요. 후보 4명이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가상 대결을 하는 방식을 윤 후보 측은 원했고 홍 후보 측은 후보 4명 중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묻는 사지선다를 원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선관위 결정사항을 보니까 4번의 가상 대결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원희룡, 이재명 대 유승민이 가상 대결을 할 경우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물을 때는 후보 이름을 한 번씩만 이렇게 묻는 좀 질문이 길지만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요구했던 쪽으로 결정이 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분석이 언론에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번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문답에 대해서는 보편타당한 문답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동안에 쭉 해왔던 또 갈래들도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질문 자체가 어떤 후보에게도 치우침이 없이 네. 공정하고 바른 그런 문항이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선관위에서 결정한 부분은 네. 상당히 그 부합되도록 그렇게 문항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부합된다. 원칙에 맞는 거다. 근데 또 홍준표 캠프 쪽에서는 이렇게 질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소위 중도층 내지는 연성 지지층들이 중간에 전화를 끊어서 홍 후보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던데 이런 걱정은 지금 캠프 안에서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미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결정을 이제 잘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충분히 우리 쪽에서 어떤 바라던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합리적인 방안으로 채택되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게 또 하나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게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경선 당원 투표 중에 전화 ARS를 투표를 할 때 이건 이제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원 투표 얘기입니다. ARS 투표도 하게 돼 있는데 본인 인증 절차 도입을 요구했지만 홍 후보 쪽에서는 본인 인증 절차를 도입해 달라. 이거 보면은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당 선관위는 기각했어요. 이거 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사실은 이제 대리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주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모바일 투표하게 되면은 대리 투표라든지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네. 이게 뭐 핸드폰을 빌려와서 또 눌리고 갖다 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정선거를 이제 막아보자. 네네. 뭐 그런 취지의 접근이고요. 네. 어쨌든 뭐 우리가 핸드폰을 쓰더라도 어떤 중요한 안건이나 중요한 그 어떤 그 결제를 할 때는 본인 인증 절차를 반드시 밟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대선 후보를 뽑는 선거에 있어서 저는 그 특히 이제 모바일 투표가 늘어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 보안이라든지 어떤 그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은 저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네.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아가지고요. 이게 안 됐으면은 그 상당히 유감스러운. 그래서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네. 좀 우리 당이죠. 당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더 담보해낼 수 있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만에 하나라도 한두 사례만 대리투표 사례가 나오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큰 불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엄격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이게 어떤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네.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고 보통 우리가 그래서 비밀 투표가 지켜져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투표하는 데 대해서 엄격하게 감시 감독하고 또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점에서 당선거관리위원회는 상당히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아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경선이 11월 5일 날 어쨌든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게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순회 경선을 통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표가 공개가 되고 했는데 거의 단판 승부란 말이죠. 단판 승부로 경선이 끝나고 났을 때 이런 대리투표 의혹이라든지 또 최근에 소위 부인 대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화돼 있었는데 이게 원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이거 이렇게 가서 누가 되든 원팀으로 가능하겠는가, 화학적 결합이 되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쪽의 후보가 되든 또는 상대 후보가 되든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권 교체, 네. 정권 창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저는 승복하는 그 문화, 승복하는 정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승복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의 투명성이 좀 담보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점에서 좀 선거관리위원회가 네. 조금 더 이 고민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이 조금 이번에는 아쉽다. 결정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남으로써 나중에 혹시나 그런 어떤 불씨를 또 가지고 가진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러게요. 불씨가 좀 남아있다. 너무 늦게 결정한 점도 조금 불씨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뭐 ARS 관련된 대리투표 의혹이 온전히 해결됐나라고 하는 부분에도 조금 뭐 불씨가 남은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드는데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경진 윤석열 캠프 쪽 대외협력 특보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측은 일정한 뭐 서로 전화도 하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스킨십이 있는데 홍 후보께서는 독대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일단 홍 후보께서 독대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글쎄요, 저는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네네.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안 만나고 이제는 이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좀 코미디하다 이런 생각을 듣거든요. 네, 네. 난센스라 생각하는 게 네. 지금은 국민을 만나고 당원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네. 국민들과 당원들께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당이 앞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국민들께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네.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네.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 복지가 조금 더 완벽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기에도 좀 바쁠 텐데 네. 도저히 누구 특정인을 만나고 안 만나는 그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게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식에서 좀 벗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홍준표 후보가 26년 본인 얘기로는 당 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윤석열 캠프 쪽에 더 많은 의원들이 결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래서 약간 윤석열 후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홍 후보가 도전을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 인적 구성으로 보자면 그렇게 보이는데 홍 후보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 특히 광역단체장 공천을 빌미로 해서 어떤 모종의 정치적 거래 때문에 윤석열 캠프 쪽에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네네. 좀 아무리 우리가 표가 공하다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보고 있거든요. 예. 예, 홍보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버리셔가지고 근데 후보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예. 저는 윤 후보의 그 양식을 믿습니다. 아, 네네. 예, 강력단체장을 거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아닐 걸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네네. 상대방을 좀 네거티브하는 듯한 모습은 그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네. 제 입장에서는 네. 서로가 조금 포지티브한 어떤 그 선거 전략을 통해서 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네.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안정화시키고 또 경제 발전시킬 것인가. 네. 그게 참 해법들을 좀 후보들이 좀 많이 좀 제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들이 도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우리 조경태 의원님 내년에 부산시장 출마하시는 거냐 이런 얘기가 또 따라서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부산시장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 전부터도 계속 그 언론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네네. 저는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서로에게 이전 투구하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요. 어차피 11월 5일 되면 우리가 원팀으로 하나가 돼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내년에 정권 교체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다라고 보고 너무 지나치게 서로를 자극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은 조금씩 삼가해주는 게 양쪽 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치인을 독대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자꾸 논란을 피우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또한 강력단체장을 거래하지 않았냐 이런 표현도 좀 좋은 표현은 아니다 이런 생각. 좋은 표현 아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조경태 의원님은 누가 부산시장으로 공천을 받을 거고 홍 후보님이 대선 후보가 되면 조경태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에 돌아다니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말 제 이름을 거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윤 후보는 개사과 소위 사진에 부인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어떤 근거가 따로 있는 건가요? 글쎄 아마도 그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추론 또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 정도다. 자, 공동선대위 위원장이시니까요. 마지막으로 11월 5일 경선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홍 후보님의 경쟁력을 국민들에게 짧게 좀 어필해 주십시오. 홍 후보의 경쟁력은 잘 아시다시피 사이다 발언, 직설적인 표현, 그러니까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2030 또 나아가서 40대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연성과 진취적인 그런 공약들, 또 사고, 또 정치적인 철학 이런 것을 다 골고루 잘 준비하고 또 갖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유연 확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바로 저는 홍준표 후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마도 홍 후보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후보가 되신다면은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훨씬 더 좁힐 수 있고 또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한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인 4색 정치토론 양김노조 네 분과 함께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감사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2달이 지났는데도 시간 관리를 못해서 신장식의 오늘 마지막 부분을 세 글자를 세 문장을 못 읽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문장을 뭐냐면 이재용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법 앞에는 10,000명만 평등한 세상, 아니 법 앞에 단 한 사람만은 자유로운 세상,
프로포폴도 사람 가려가며 죄가 되는 세상.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다 못 드려서 앞에 짤막하게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다라고 말씀 전합니다. 자, 바로 오늘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오늘.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예비 후보 등록하고 대통령 만나고 오늘 저녁에는 조금 아까 보니까 정세균. 예, 후보 만나고 했는데 사실 그 청와대 여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선출되고 청와대 가서 그 대통령 만난 게 16일 만인데 제일 길었어요. DJ 때부터 계속 만났는데 16일 만이었는데 자 이철희 정무수석만 배석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희룡 후보는 제2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가이드라인을 준 거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혹시 그런 소리 할까 봐 대장동에 대자도 안 꺼냈고 야당 대선 후보도 선출되면 만나자고 하면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어떻게 오늘 원희룡 후보나 그 김기현 원내대표 조금 많이 나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재석 우리 당협위원장님부터. 예, 네. 대선 후보랑 원내대표가 많이 나가주셔야 예, 저 같은 애들도 톤 조절을 하죠. 그래서 다분히 이제 그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이재명 후보와의 연계성이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캐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약간 좀 강하게 말씀하신 내용 좀 있지만은 이제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미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정치적인 수사가 좀 들어있긴 하지만은 그 내용은 동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조성주 대표님 청와대에서 여당 후보 만난 것. 네. 그것 자체가 문제다. 그거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시기가 만날 시기는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난 거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 뭐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이나 쟁점이 벌어지고 있지. 물론 이제 뭐 저희 정의당에서도 비판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대선 후보를 뭐 대통령이 만나는 거는 저는 뭐 이상할 게 없는 일이다. 오히려 그리고 뭐 이철희 정무수석의 발언도 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의 대선 후보도 만나시면 돼요. 예, 만나고 오히려 그런 거가 조금 약간 정치의 관행으로 자리 잡는 것도 저는 한국 정치에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비록 이제 정당이 있고 이제 정당으로 선출된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이제 다음 대선의 어떤 주요 후보들을 쭉 선출된 후보들을 만나고 예방하고 서로 이제 뭐 덕담도 나누고 또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한국 정치에 좋은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윤석열 캠프의 공보특보이신 김용남 전 의원님.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되면 청와대 가서 만납니까? 근데 만나서 별로 할 얘기가 없죠. 만나서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별로 할 얘기가 없죠. 대단히 어색한 만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진짜 어색하긴 하겠네. 진짜 어색할 것 같은데. 예. 상황상 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죠. 네. 서로의 신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관계죠. 그러니까 원래 서로 권총을 찾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차기에 당선이 된다면 사실은 전임 대통령이 되는 문재인 당시로는 이제 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만 네네. 뭐 그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뭐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스타항공 관계사에 취직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통상의 경우에는 전임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한테 자신의 신변을 거의 결정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상 문재인 후보의 신변 결정권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안 해서 그렇지 네.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뭐
당장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만남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적절한 만남이다, 잘못된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라 부적절한 발언이다. 네, 뭐 대통령이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으면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고요. 네. 지금 현재 사실 뭐가 없는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연기를 피우면서 만남 자체가 되게 뭔가 부적절한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건 매우 안 좋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대통령이 왜 후보를 만났느냐,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말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 수사죠. 사실 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안 당하고 대통령 지금 만약에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뭐 지금 이제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으면 그분이 안 만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 만나겠죠. 그럼 민주당이 또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당연히 뭐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적당한 선에서 그냥 하는 정도의, 여기서는 뭐라 하고 저기서는 아니라 하고 이런 정도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자당의 소속 뭐 후보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안 만나는 것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따지고 자꾸 이제 이 선보다 더 넘어서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완전 오바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다 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거기까지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들 적당히 하자. 네,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하자. 이 말하고 싶어요. 네. 자, 적당히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거는 대장동 우리 의혹 부분으로. 어제 오늘은 황무성 녹취록이 핫한 이슈입니다. 자, 이 황무성 녹취록이 그날 3번 만났다는 거예요. 유한기 씨가 네. 황무성 사장을 3번 만났다는 거예요. 3번 만난 중에 한 번에 만나면서 약 40분짜리 녹취록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김은혜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이 녹취록을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배임 내지는 직권남용이다 특히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세를 좀 하시죠. 이번에는 김용남 의원님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 사장이었죠. 황무성 씨가. 그런데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화천대유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짜기 위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닌 이재명 시장의 수족과 같이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앉아 있어서는 이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사표를 쓰라고 압박을 하고, 그래서 황무성 씨가 결국에는 그 압력에 의해서 사장을 하니까 유동규 씨가 사장 직무 대행이 돼서 화천대유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임명권은 100% 성남시장이 갖고 있거든요.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성남시장 한 사람밖에 없는 거고,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사람도 성남시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남시장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고도 이재명 후보가 나는 몰랐다고 그 국감장에서 대답을 했으니까 이건 뭐 명백한 위증이죠. 일단은 뭐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조성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녹취록이 뭐 여러 가지 녹취록이 지금 상황에서 막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녹취록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헷갈려요. 어쨌든 근데 뭐 그거에 얼만큼의 이제 팩트나 진실성이 있는지는 뭐 추후 확인이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사장이 황무성 당시 사장이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관련돼서 무엇 때문에 사퇴 압박을 받았는지는 사실 지금으로선 뭐 드러난 게 아직은 없는 거죠. 그런 이제 뭐랄까요, 의심은 할 수 있죠.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것 때문에 물러나게 되는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좀 비판적으로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사실은 산하기관 사장의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는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저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직하는지는 몰랐다. 예,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사직하는지도 산하기관의 그 작은 기관이더라 하더라도 왜 사직하는지를 내부 정보 보고 다 하고 비서실이 그렇게 하는데 이유를 몰랐다라든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고 분명한 것은 이유가 있어서 사임하게 된 것이고 그 사임의 이유가 뭐 정당했다면 당연히 시장이 지시해서 사임하는 거죠. 시장의 지시 없이 사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명백하게 짚고 가는 게 좋겠다. 너무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심만 더 사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유동규 내지는 정진상의 유동규 내지는 정진상을 유한기 씨가 호가호위한 거 아니냐. 유동규 씨는 지금 저기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이 안 되고 정진상 씨는 본인은 호가호이다. 유한기에 자기 이름을 박 호가호이다. 이 정도 얘기를 했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 녹취록. 이 녹취록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든 거죠? 잘 모르겠네. 어쨌든 김은혜 의원이 바깥으로 녹음은 내보냈어요. 황무성 씨가 한 그러니까 거죠. 황무성 씨가 하지 했겠죠. 않았을까? 네. 황무성 씨가 왜 했을까요? 2015년도 당시에. 그리고 누구요?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거를 꺼내는 걸까요? 6년 만에. 상당히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우리가 보통 녹취를 왜 합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나중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녹취를 하겠죠. 네, 그 당시 네. 상대방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전제로 깔고 모든 걸 판단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 네. 두 번째로는 왜 본인에게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본인도 그냥 쩔쩔매면서 그 압박에 시달리는 듯한 모습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지 네. 황무성 씨가 스스로 밝히면 됩니다. 네. 근데 왜 안 밝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한기 씨가 이렇게 황무성 사장에게 하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보다 더 높은 상급자인데. 예, 바로 밑에 본부장이 가서 예, 그만두라고. 뭐 그만두라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럼 유한기 씨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유한기 씨 지금 대답을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한기 씨가 스스로 밝히는 게 맞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황무성 씨에게 유한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재명 지사가 안다면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게 맞겠죠, 이재명 후보가. 네. 근데 본인이 지금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답할 건 아니죠, 이 상황에서는. 네. 이 상황에서는 유한기, 유동규, 정진상 씨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황무성까지. 근데 정진상 씨는 지금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규 씨는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유한기하고 황무성이니까 둘이 대질해가지고 밝혀내면 되는 거죠. 대질해서 밝히면 네. 된다. 근데 지금 왜 대답을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성주입니다. 근데 네. 저 짧게만 얘기할게요. 근데 전 그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러면은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자기 산하기관의 사장이 왜 사임하는지도 몰랐다는 거냐.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뭐랄까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전 정말 무능한 것 같아요. 자기 산하기관의 사장이 무슨 일로 사임하는지도 모른다면 그것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중점 공약의 어떤 담당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 이상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편하게 뭐 밝힐 수 없는 일신상의 개인적 이유였다라고 밝힌다든지 그게 팩트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다른 이유라든지 얘기하면 될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책임하게 의심들이 이상한 생각들을 자꾸 주위에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네, 사직서에 네. 그렇게 써 있지 않았어요? 일신상의 이유를 사퇴한다? 네. 아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사직서에 됐어요? 쓰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원들도. 이재명 후보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시니까 거짓말하다가 스텝이 꼬인 거예요. 이 시점에서. 네, 저도 좀 네, 네.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네. 예. 참고로 도봉갑은 요즘 핫한 쌍문동에 있는 동네입니다. 아, 네네. 네. 오징어 게임. 예. 오징어 게임. 네, 요즘 아니, 핫한. 저는 뭔지도 모르고 분리가 내내 단서가 그랬죠. 저는 저기 1988로 생각을 해도 거기도 쌍문동이었잖아요. 주로 맞죠. 핫합니다. 예, 네. 예. 아무튼 그렇고요. TMI였습니다. 네. 아까 전에 왜 녹음을 했느냐라고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재구성해 봤을 때 음. 녹음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한기라고 하는 사람, 당시 임면권자인 이재명 지사가 아니고 네. 유한기라는 사람이 시장이라는 직접적인 워딩을 써가면서 사퇴 종용을 했잖아요. 네. 그 전에도 계속 그런 압박들이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압박들이 있었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일신상의 위협을 느꼈던 거겠죠. 그 자리에 대한 당연히 녹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되고 2015년에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2015년에 지금의 2021년에 있을 일을 알고 미리 녹음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당시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녹음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황무성 사장을 날려야 될 이유는 분명하죠. 왜냐하면 대장동을 설계하기 바로 전에 황무성 사장이 뭘 했냐. 위례 신도시 사업을 구상하고 직접 진두지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근데 우리가 위례 신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5% 정도의 지분을 놓고 개발이익이 한 50% 정도를 먹었던 사업이고, 네. 그러니까 대장동에 비해서 훨씬 공공의 이익을 많이 가져갔던 사업이고, 그 절대액을 떠나서 어쨌든 퍼센테이지로만 보면은 공공한테 많이 돌아가게끔 그 이익 비율을 굉장히 높여놨던 사람은 황무성 사장이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비율을 높여놨더니 절대액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는 해요. 물론 이제 네. 그런데 네. 그것만 지켜봤을 때 유동규랑 지금 정진상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공공이 가져가는 비율을 적게 했느냐, 이제 이걸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황무성 사장 당시에 이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집값은 분명히 오른다, 분양도 된다라는 전문가 예측들이 다 있었고, 위례 신도시 사업처럼 했을 때는 본인이 생각한 만큼 민간의 이익이 못 들어가게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압박을 했겠죠. 뭐 목표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성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황무성 사장이 취임할 때는 성대하게 취임식도 하는데 나갈 때는 일실상의 이유 물어보지도 않고 왜 나가는지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스텝이 꼬이거나 이거를 급하게 뭐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과정 속에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려면 2015년에 녹음까지 하면서 사후를 대비했던 황무성 사장이 2015년에 그만두면서 이거를 공개하거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아니 2015년도에 그만둔 이후에 녹취록을 그때 공개를 했던들 누가 주목이나 했겠어요. 그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게 무슨 LH 공사도 아니고 그때 공개해봤자 누가 그거를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경이나 썼겠어요. 아니죠, 그건 사실 아니죠. 이 상황이 되니까 공개가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는 거지. 대장동 비리가 불거지지 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죠. 지금 현재 녹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직권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지금 왜 6년 동안 공개 안 했냐? 네. 공개할 기회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으니까 공개를 안 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밑에 있는 본부장이 사장한테 와서 당신은 오늘 중으로 빨리 사표 써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협박을 하는데 결국에는 사표를 써요. 왜냐하면 그 밑에 사람은 성남시장의 말을 전하는 거라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아니 성남시 산하에 공사가 몇 개나 된다고 그 사장이 갑자기 사직을 하는데 이유도 몰랐다? 아니 이걸 정말 믿으라고 하는 잠깐만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 분명히 시장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네. 게다가 지금 하극상 아닙니까? 유한계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네, 그렇죠. 이런 행동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두지 말고 이 녹음을 들고 사실은 시장에게 찾아가야죠. 원칙적으로. 만약에 제가 황무성이라고 한다면 제가 떳떳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나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서 그만두라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녹음까지 했던 상황에는 저는 이 녹음기를 들고서 찾아갑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당신의 부하가 당신 이름을 팔고 나에게 이렇게 협박 내지는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시장님의 뜻이냐.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원래 말하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대장동 사건 자꾸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녹취록을 딱 누군가에게 주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 아닌 것처럼 주면서 어쨌든 간에 문제를 자꾸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본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이 뒷받침이 돼야죠. 왜 그런 말이 없어요? 어디 야산에 묻힐까 봐 겁난다죠. 그거는 김영남의 생각이고. 선을 넘어가신 것 같은데 야산에 묻힐까 봐 얘기는 넘어가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게 지금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입장을 내보낸 나는 잘 몰랐다. 내지는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진상 이재명 측의 얘기예요. 그러면 황무성 그다음에 유한기
이 두 사람이 유한기. 뭔 이유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 이거 보면 사실 녹취록이 3번의 만남 중에 한 번의 만남 40분만 있어요. 분명히 저는 앞뒤 만남에서 그럼요. 당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건 뭐 그냥 추정의 영역이지만 어쨌든 말을 통해서든 입증을 통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서로 그 군불 그만 떼고 네. 좀 사실관계가 좀 정돈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를 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말씀들 다 하신 것 같아요. 산에 묻힐까 봐 얘기 못했다까지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할 얘기 다 한 거 아니에요? 자, 잠시 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손준성 검사 이 영장 나올 것 같습니까? 자, 검찰 출신 김용남 의원님 영장 나올 것 같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면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체포영장도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이 안 됐던 사안이에요. 네. 근데 체포영장 기각되니까 구속영장을 쳤어요.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정말로. 네. 제가 아니, 근데 이제 법률가들도 법조경력 30년 중에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근데 문제는 요새는 네. 영장의 발부 여부를 네. 사안을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가 누구냐를 놓고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새는 그래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판사는 어떠십니까? 아니 사법질서에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법치가 망가졌으니까 이 시스템이 검사 출신 망가졌거든요. 변호사님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아니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정말로 그래요. 그 영장 전담 판사 누구야를 묻고 누구 그러면 이거 발부되겠구나 기각되겠구나를 결정하는 게 더 정확해요 사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에서 그 판사들 성향 조사를 한 게 그런 거니까. 제가 예상하기에는 네. 이게 3평을 들어보니까 3평 누가 따로 사안으로는 수집해 주셨어요? 도저히 발부될 수 없는 구속영장인데 예. 발부 가능성이 있어요. 3평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법리로 좀 얘기해 주세요. 법리상은 발부될 수 없는 영장이에요. 이거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근데 왜 이 손 검사님은 그 자꾸 뭐 조사도 한 번 안 하고서 날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은 조사 받으러 오라니까 자꾸 말을 바꾸고 날짜를 다르게 만들고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제 시간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그 조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일단 체포영장을 쳤겠죠. 근데 그렇죠. 영장이 지금 기각이 되니까 이제 시간도 없고 어차피 내가 계속 오라고 해봤자 또 다시 이 사람이 거부할 거다. 네네. 그리고 내지는 증거인멸만 계속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아마 영장을 또 친 거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사실 많지는 않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네. 저도 지금 뭐 3평을 빌어서 또 김영남 의원께서 발부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니 네. 발부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네네. 사실 좀 그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는데 네. 저는 손준성 검사가 검사인데 음. 본인이 왜 이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그 영장 실질심사에 나와서야 드디어 앞으로 절차에 열심히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예, 제가 먼저 김재섭 하겠습니다. 당협위원장님. 이게 사실 그 구속영장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네. 대부분 동의가 되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네. 관행적으로나 네. 좀 이상한 건 맞다. 여기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아까 아니에요. 조금 뭐 아까 그렇게 김윤우 변호사님은 굳이, 판사 출신 네. 김윤우 변호사님은 네. 가능하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의 요건과 구속영장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례적이란 건 네.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정리를 하면 체포영장의 요건은 그 출석을 하지 않을 염려가 체포영장의 요건이긴 해요.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도주, 물론 우려, 이렇게. 요거니까 그렇죠. 요건이 다른 건 맞아요. 물론 그렇게 예. 요건을 세분화하면 그런데 예, 예. 상식적으로 그냥 체포영장이 안 되는데 구속영장이 되는 거는 사실 잘 이례적인 건 사실인 것 같고. 발부 얘기고 네,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는 제가 것과 별개. 실제로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뭐냐면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결국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한테 보낸 문자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했다는 말 자체가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사실 이 사건 좀 크다고 좀 이건 보여지거든요. 이제 공수처에서 예, 예. 윤석열 전 총장을 윗선으로 바라보고 손준성 검사에게 겨냥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이 보여요. 제 생각에는. 네, 윤석열 후보도 어제 그 마지막 TV 토론에서 손준성 검사
그 영장 청구한 거 가지고 아니 뭐 마지막 그거 발언을 그게 하셨어요. 예. 제가 읽은 게 아니고 네네. 그 공수처에서 보낸 문자잖아요. 직접 자기네들이 보낸 문자잖아요.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한다라는 워딩 자체가 네. 공수처에서 보낸 문자 내용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후보나 엮고 아니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 공수처는 정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대선 경선 야당 대선 경선 일정을 왜 고려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배려한 일단 거 아니에요? 의심스러고요. 공수처가 배려한 것 같은데. 굉장히 그거 배려하는 것도 이상한 거죠. 왜 아니 배려해요? 원래 그렇죠. 공수처는 10월 말까지 이 사건을 끝내겠다. 끝낸다고 했어요. 근데 라고 안 했는데 오니까. 계속 안 나왔죠. 손준성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공수처 수사와 관련돼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빌미를 제공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다. 말하자면 이제 뭐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말하는 것도 그렇고 김웅 의원의 그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 속에서도 뭐 보니까 뭐 변호인도 없고 뭐 김웅 의원도 현장에 없는데 뭐 압수수색이 되고 막 그러면서도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랑 대치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았었잖아요. 거기서 네. 뭐 공수처에 나온 분들이 궁색한 변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보좌관의 뭐 PC를 압수수색하려다가 뭐 저지가 당했다든지 그 굉장히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최근에 네. 나온 김웅 의원과 조성은 시간의 녹취록 관련돼서도 일부만 좀 예를 들면 우리가 2차 컷오프가 있은 이후에 왜 녹취록 일부를 왜 그때 굳이 하느냐라는 문제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그냥 흐름대로 했을 수 있는데 빌미를 계속 제공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더 조심하고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더 조심했어야 된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사실인 거죠. 네, 조성주 대표. 네, 조성주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일단은 저도 이게 아니 체포영장이 이게 안 됐는데 뭐 좀 말로 하면 좀 이상하죠. 넌 체포의 필요성은 없는데 구속의 필요성은 있어라는 게 말로 하면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당협위원장님 말씀이 좀 그 고민되는 건. 저는 이제 이 수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굉장히 큰 의혹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이라면 저는 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전 공수처가 너무 부실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부실 수사 더 세게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실력의 문제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공수처가 뭐 지금 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수사하는 것은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심만 키우고 의혹만 키우고 이게 뭐 표적 수사 아니냐 뭐 이런 의심만 피우게 만드는 굉장히 잘못된 어떤 지금 하고 있다 그 수사를. 그래서 할 거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수처가 계속 보여주는 어떤 일련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김웅 의원은 소환 조사를 했나요? 안 했어요. 아니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갔어요. 국감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감이라고 해서 안 갔어요. 그러면 이제 좀 이걸 명료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막 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돼서 또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 수사에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을 것 제가 항상 같아요. 말하잖아요. 공수처 수사 못 믿는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그래서 수사 국민의힘은 능력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하고 이 조성은 씨 무슨 이 사건하고 다 특검하자. 얼마든지 우린 받겠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공수처를 양쪽 다 지금 못 믿고 계세요. 이쪽에서는 의지의 문제, 의지가 아니라 이 공수처가 의도를 못 믿겠다고. 이쪽은 실력을 못 믿겠다. 실력을 못 믿겠다. 특검이 답이다. 이쪽은 공수처가 세게 하는 게 답이다. 제대로 수사하는 게 답이다. 특검이라고는 아니죠. 주구장창 반대했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일정을 쭉 보니까 9월 2일 날 뉴스버스에서 최초로 손준성 보냄 자료 이거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때는 빨리 질질 끌지 말고 윤석열 후보는 빨리 그 수사해라라고 어떤 입장을 이렇게 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달 반, 두 달이 됐는데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느냐. 지금 김웅하고 손준성 두 사람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럼 그 진술 이외에 다른 물증이나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이 있느냐.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뭐 공수처에서는 그랬죠. 판사님 앞에서 증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을 통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궁금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왜 기각됐겠어요? 없는 거죠. 뭐 하여튼간에 근데 그건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세평은 봅시다.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세평의 세평. 그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세평. 지금 오늘 영장 전담 판사님에 대한 세평. 네, 세평의 근거는 저렇게 세평. 뭐예요? 예. 뭐 듣기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몇 분한테 뭐 이거 말씀 못 하시는 거야? 네, 상당히 알겠습니다. 상당히 의심스럽네. 예. 자, 며칠 안 남은 야당 대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니까 그 MBC가 의뢰해서 여론조사. 주식회사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거고요. 2021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자 대결을 쭉 했어요. 근데 이재명, 홍준표, 오차 범인의 접전, 이재명, 윤석열, 오차 범위를 이게 살짝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애매하게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전두환 발언하고 소위 사과. 개사과 이 지난 일주일간의 여파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평가가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주 대표부터 뭐 말씀을 좀 뭐 어떻게 해주시죠. 생각할 게 있네.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거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서는 뭐 네. 다른 게 있나요? 너무 그 사실은 좀 저는 너무 조 대표님 잘 계산관에서 믿기지가 기분 않아서. 나빴죠, 솔직히. 아니 저는 기분 안 나빴어요. 왜냐하면 기분 그게 안 약간 나빠요? 해킹당했다고 생각했어요. 해킹당해서 해킹당했다고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다. 아예? 이거는 약간 그럴 수가 없다. 대선 후보가 아무리 그래도 이게 그분이 검찰총장도 하시고 다 하신 분인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해킹당했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기분이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보안이 중요하구나 역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킹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알고 보니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제 좀 멍해졌죠. 이게 약간 여기 그 다음부터 왜 그 진실을 접해도 이게 믿기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약간 유체 이탈 같은 제 스스로가 약간 그렇게 될 정도. 저는 사실 아직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가 이유가 있는데 설명을 못 하시는 건가? 이런 솔직히 제가 너무 선의를 저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진짜 뭐 본인이 올린 건 아닐 거다라고 믿고 싶은 약간. 저 아무리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에서 이렇게까지 나쁜 모습을 보이는 건 안 맞지 않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발언인데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현실 부정을 하신 거니까. 네, 저 현실 부정 아직 하고 있어요. 김재섭 의원님은 어떻게 그거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처음에 그 인스타그램, 토리스타그램? 설마 저도 그랬어요. 설마 뭐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러니까 김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게 뭐 실무자 차원에서 어쨌든 그랬든 간에 윤석열 후보가 이에 대해서 뭐 이제 가장 최근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신 것 같고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던 그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유세를 다니면서 광주에서 유세했던 게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전까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호남에 대해서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준석 대표가 물론 저보다 뭐 2살이 많긴 하지만은 저도 이준석 대표랑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우리 후보긴 하지만은 뭐 잘못된 거는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죠. 네, 다시는 없어야 된다. 뭐 김영남 의원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들으려고 했는데 꼭 들어야겠어요. 그거를. 들어야죠, 당연히. 아니 그 사건이 아니 그 우리 지지율에 김영남 의원이 영향이- 얼마 전에 오늘 아침인가요? 자식같이 생각하는 토리라서 그랬다라는 아니, 취지로 아니, 아니야,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김태우 기본적으로 김 의원님도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이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애플하고 말이 갑자기 너무 무뎌지셨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이게 이 먹는 사과가 그 사과하고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한 건 실수죠. 그러니까 뭐 발음은 똑같은데 이게 먹는 사과하고 어떤 사과 드릴 때 사과를 드린다고 할 때 스텝이 꼬이는 그거하고 것 같아. 똑같이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고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려견은 흔히 지금 이렇게 비유하는 뭐 개가 아니고 사실 가족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진을 올리기 전에 윤석열 후보가 돌상에서 돌잡이를 할 때 사과를 좋아해서 딴 거는 안 잡고 사과를 제일 먼저 잡아서 먹으려고 했다는 거를 먼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소소한 소재를 갖고 시리즈로 올리는 과정에 딱 시간상 그렇게 맞은 거예요. 아니, 그건 너무하다 진짜. 아니 돌상 그거 사과 사진 못 보셨어요? 왜 못 봐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열받았는데. 그래서 더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타임에 시리즈로 3개를 사과 사진을 시리즈로 올린 게 더 말이 됩니까? 문제야. 솔직히 김영남 너무 의원이 의도가 돌상 사과는 뭐예요? 자꾸만 스텝이 꼬이잖아. 그만하시라고 내가 계속 눈치를 주는. 그러니까 왜 물어봐요? 김영남 의원한테 곤란하게. 아니 마지막으로 입장을 들어봐야지. 솔직하게 말할 줄 아니 그렇게 알았어. 실수를 인정한다니까요. 실수를 아니 아까 인정하고 솔직히 말하라 사죄를 그래서 드렸잖아요. 솔직히 말할 줄 알았어. 그게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건 당연히 실수죠.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참요. 캠프 전체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시선과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나? 한두 사람이 아니라 캠프 전체가 그런가? 근데 하는 뭐 의심을 할 수밖에 김영남 없어요. 전 이렇게 의원님이 되면. 계시니까 그렇게 상식에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선의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난 계세요. 김영남 의원 믿고 좋아하고 싶습니다. 되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네. 좀 그러네. 근데 아니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좀 김태호 의원이 가슴 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실언이 나왔다. 그러면 진심을 얘기하면 계속 실언이란 얘기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 저는 아니 그리고 이해가 잘 앞으로 안 가. 실현을 안 할 거라는 보장 못 한다는 거잖아. 얼마나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해요. 얘기를 네. 앞으로도 실언이 있을 것 글쎄 같아요. 저는 그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니 오늘 나오시기로 사실은- 하셨다가 안 나오셨어요. 또 김태호 의원님이 아쉽게도. 그런 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캠프가 캠프 규모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돼요. 한쪽 구석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른 쪽에서 몰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예. 이게 작은 선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예. 뭐 국회의원 선거나 예. 지방원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거면 선거 같으면 캠프 자원봉사자가 뭐 다 합쳐봤자 10여 명 들똥말똥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서로 다 무슨 일을 하는지 진행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대선 캠프가 되다 보니까 캠프 규모가 커서 터진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실은 몇 가지 더 할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 그 오늘 그 경선 문항, 경선 질문 문항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원희룡,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전부 다 수용, 토한 달고 수용. 유승민 후보는 이의 제기를 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11월 1일부터 지금 그 여론조사 들어가는 거죠? 아니, 투표하고. 11월 1일부터 당원 투표가 당원 투표. 들어가고요. 예, 예. 그래서 당원 투표는 좀 일찍 시작하고 여론조사는 11월 3일, 4일 이렇게 3일, 실시가 4일 됩니다. 이틀.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조경태 홍준표 캠프 선대위원장님은 왜 자꾸 선관위가 불씨를 남기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늦게 결정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ARS에서 본인 인증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대리투표 의혹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좀 불씨를 남기지 않고 경선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유승민 의원 이의 제기한 게 어떻게 처리될지도 좀 보긴 해야 될 저는 것 약간 같습니다. 의외네요. 예, 그 그러니까 부분은. 유승민 의원이 후보가 이의를 제기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인권기행 떠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냥 네 분이 뜨거운 정치 토론을 하다가 이렇게 숨을 한숨 좀 돌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악도 좀 차분한 음악으로 했고요. 그래서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이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들어오시자마자 드디어 노태우 씨가 돌아가셨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네요. 예. 80년대 그리고 92년까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이 국면도 사실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노동운동, 학생운동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죠. 그렇죠. 뭐 노태우 정권 때도 굉장히 힘들었죠. 특히 이제 올해 이제 30년 되는데 이제 91년도 5월 같은 경우에 엄청 힘들었었죠. 그렇죠. 그때가 91년 5월이죠. 강경대 열사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는 그 곽상도 의원 때문에 다시 그렇죠. 그 유서대필 사건, 유서대필 사건 당시 그 수사 검사였던 곽상도 의원 얘기. 새록새록 떠올랐던 그때도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또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91년 그 상황은 정말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예, 그래서 이제 90년대 인권운동이 새롭게 이제 그전과 다른 어떤 그 운동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여행을 하다 보면 아마 91년도 얘기도 또 한 번은 더 챙겨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소록도 여행 마지막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자해 의원 치유의 숲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치유의 숲이 있는 서생리 자해 의원이 있고 치유의 숲 참 아름다운 사진들 같이 보면서 아름다운 곳인데요. 서생리를 지나서 나온 남생리 이곳 남생리도 참 아름다운데 여기에는 특이한 식량 창고가 있다라고요. 예, 일제 시대 때 이제 만들어진 좀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그런 식량 창고가 있는데 다리 쪽은 이제 뭐 바다 해변 쪽에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바다의 해변에다가 이제 이어서 붙여갖고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거기 밑에 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여기 아치 같은 식으로 해갖고. 근데 그게 어떤 쓰임새인가 했더니 배가 그쪽으로 이제 식량 같은 걸 싣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작은 배겠죠. 작은 배가 이제 들어가서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위에서 곧바로 배에서 이제 식량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식량을 저장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큰 짐 같은 경우는 걸로는 못하니까 못 들어가겠네요. 예, 선착장 옆에 선착장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또 부려가지고 또 이제 옮기고 그랬다 보니 그렇죠. 지금 유튜브에는 요 사진이 있습니다. 식량 창고 사진이 있는데요. 처음 보는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 배가 바닷가에 배가 들어올 수 있게 동그랗게 이렇게 아치처럼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작은 배들은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랬다는 거죠. 접안을 했다라는 거네요. 예, 그러면 곧바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식량을 끌어올리고 짐 같은 걸 끌어올리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고요. 정말 독특하네요. 예. 굳이 이렇게 그 접안을 하게 이런 아치형의 접안 시설을 만들었던 거기 아예 그냥 거기서 이제 그 저장까지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식량을 갖다가 식량이나 짐 같은 거를 거기다가 아예 창고로 이렇게 쓰던 거이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데로 옮길 필요가 없는 거는 거기다 이제 그 저장하고 이렇게 됐었던 거로 쓰였던 거죠. 나름 아이디어네요. 예.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에다 이렇게 지었다면 굉장히 파도가 잔잔하고 이렇게 이 바깥에 방파제가 충분히 있어야 가능한 곳으로 보여요. 절대로 한센인들은 바다로 나갈 수 없게 통제를 했다고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소록도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섬 같으면은 이제 작은 포구들과 배 같은 것들이 묶여 있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쩌다 하나씩은 있긴 하는데 이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바다는 그 한센인들한테 금지의 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도망가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이런 거니까 감금해둬야 되니까. 여기 접근하면 이제 그 자체로 이제 그 규칙 위반이고 명령 위반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그런 직원들이 같이 동행할 때나 같이 이제 나가서 이제 좀 같은 거 활동도 좀 하고 이제 그랬었던 거지 절대 이제 그걸 허락 없이는 그 바닷가에 접근할 수가 없었던 아예 이런 접근 자체가 안 됐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게. 네, 이 아름다운 섬에서 아름다운 바다에서 바다의 접근 자체가 금지돼 있었다. 한센인들에게는. 네, 또 소록도는 그 뭐 성당부터 교회, 원불교 사당, 원불교 교당까지 굉장히 많은 종교 시설이 아직도 남아 있고 가장 많은 저거는 이제 각 마을마다 기독교 교회가 다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교회가 있고 또 성당이 있고 원불교 교당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소록도 한센인들한테는 이 종교가 이 신앙이 자기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기 아주 고통스러운 이 삶을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의지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특히 이제 교회 쪽 이렇게 보니까요. 오전 3시 반에 교회를 나가요. 3시 반이요? 예. 새벽 기도라고 하기에도 너무 빠른 너무 시간인데 빠른데 심야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3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일제 때부터 이었던 이게 지금까지도 굳어져 가지고 3시 45분에 첫 예배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오전 7시에 두 번째 이게 오전 예배예요. 네. 그리고 오후 1시에 저녁 예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후 1시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듣고서는 아니 오후 1시가 어떻게 저녁이냐. 그래서 몇 번을 그걸 확인을 했는데 저녁 예배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 이제 일찌감치 이 사람들은 저녁 예배 보고 집에 들어와서 일찌감치 저녁 먹고 그 일찌감치 진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래야 3시에 또 일어나서 그렇죠. 교회 나가니까. 그만큼 이제 종교의 뭐랄까 종교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뭐 이런 거죠. 자기들은 이제 찬양을 받고 이런 거니까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고 싶은 이런 아주 절박한 절실한 이런 것들이 또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 언뜻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주목해봐 우리가 그 한센 그 소록도에 가서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마리안느 수녀와 마가렛 수녀님 공덕비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거기 공덕비가 제가 확인한 거는요 3사람의 공덕비가 있어요. 하나에 이제 예전에 이제 일본인 원장 하나이 원장의 공덕비가 있고 또 이 수녀님들 원장이 있고 그리고 조창원 원장 또 공덕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3사람의 원장 공덕비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 마가렛 수녀님, 마리안느 수녀님 이분들이 1960년대에 들어오셨거든요. 오스트리아 출신들이세요. 이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근데 다른 사람들로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맨손으로 이 사람들 그 환자들 한세인 환자들 그 짓무른 손을 갖다가 그대로 잡아주고 그렇게 치료하고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의사든 간호사든 다 이게 비닐 장갑이나 이런 거 끼고서 이렇게 만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아무런 스스럼 없이 하는 것들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허물 없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이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사까지 놀러 가고 이제 그러고 그랬던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동적인 거는 이분들에게서 한 40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러다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아무 멘트도 얘기하지 않고 짐을 싸갖고 거길 떠나요.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예. 그런 감동적인 얘기가 또 나중에 알려지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던 거죠. 왜 그러셨대. 서로 그만큼 이렇게 사랑과 애정을 한센인들한테 줬으면 한센인들도 그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려주고 싶거든요. 나중에 그런 게 이제 간절하게 전해져 갖고 한번 또 다시 오셔 갖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여기 지금 유튜브에는 그 사진 공덕비 사진인데 별 모양이네요. 네. 별 모양 공덕비. 공덕비라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예. 있는데 굉장히 친근하고 아름답습니다. 공덕비가 자리 잡은 자리도 나무들이 이렇게 죽 있는 곳에 아름다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별 하나씩을 띄워주고 가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일본인 젠키치 원장. 하나의 젠키치 원장인데요. 이분이 2대 원장이에요. 이분도 공덕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 자해의원 옛날 자해의원 자리 옆에 가면 그 공덕비가 있습니다. 창덕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창덕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 한센인들이 이 사람의 창덕비를 지금도 이렇게 세워서 이제 뭐 놓고 있는 거는 2대 원장인데 1대 원장은 굉장히 차이가 있게 이 사람들이 진짜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줬고 그리고 조선인들의 생활 풍습이나 이런 것도 다 존중해주고 굉장히 한센인들의 자율성을 이렇게 부여를 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사람 대우를 해준 거죠. 이 사람이 이제 8년 동안 이제 원장을 했는데 생전에 이걸 세우고 싶었는데 생전에 그 원장이 못 세우게 하니까 그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다음에서 이제 그 다음에 거기다 창덕비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이승만 정권이 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그때 그거를 잡아뜨렸다고. 파기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좀 숨겨놨다가 다시 5.16 이후에 세웠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자리로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고 그러죠. 뭘 거기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소록도까지 그래 가서 그 창덕비를 그 뒤집으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꼼꼼하셔. 그래. 이승만 대통령은. 자, 이제 소록도를 좀 정리해 볼 시간이 왔는데요. 소록도 하면은 우리는 그 이청준 작가의 당신들의 천국.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건 어렸을 때 읽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정치적인 소설로만 읽고 하나의 그 당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어떤 메타포나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쪽으로만 어렸을 때는 봤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한센인들이 오히려 조금 시간 지나서 보니까 한센인들의 고통과 그
안타까운 삶이 눈에 오히려 보이더라고요. 예, 예. 오마 간척 한센인 추모공원 여기 나오는데 예. 그 당신들의 천국 배경이 됐던 게 그 오마도 간척 사업. 오마도 간척 사업하면서 벌어졌던 일들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놓고 이게 예, 쓰여진 맞습니다. 예, 소설이잖아요. 예, 근데 예. 현실과 소설은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 예,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한세인들이 이제 기억하는 게 이제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정말 그 네. 조창원 원장이 자기네들의 자립을 위해서 그 이제 오마도 간척 사업을 했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상당 부분의 한세인들은 이게 이제 권총을 항상 이게 차고 다녔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예, 차고 다니면서 그 압박을 했던 그런 독재자로 기억을 하는 거죠. 아무 때나 수시로 그냥 집에 들어와 가지고 막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네. 뭐 들어와서 막 그 뒤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어떤 분은 그런 기억을 하는데 이제 목발 짚고 다니는 이 사람한테 거기 집합 시간에 늦었다고 하고 그 운동 몇 바퀴씩 뺑뺑이 돌리던 이런 억압자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상당히 다르게 하는데 그렇게 억압자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마도 간척 사업도 사실 이제 뭐 그 한세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 그게 이제 다 실패했거든요. 네.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방조제를 다 막았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고흥구로 넘어왔거든요. 네. 26년 동안 이제 떠돌다가 뭐 이런 아주 아픈 사연이 있죠. 자, 이제 소록도 여행은 다 마쳤는데요. 우리가 소록도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소록도를 돌아보면서.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제 바닥인 최하층민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소수자들에다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이 사람들을 계속 격리와 배제하는 방식으로 되는 건 아니다. 네. 이 사람들한테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존중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제 권리도 우리가 존중해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더 절실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소록도 여행 마치고 우리가 어떻게 소수자들을 우리 사회의 가장 바닥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 소록도 여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예. 빛고울 광주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